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미국의 추리소설 작가 존 딕슨 카의 저택의 비밀입니다. 밀실의 제왕이라 불리기도 하는 존 딕슨 카는 추리소설 황금시대의 거장 중 한 명인데요. 오늘 읽어드릴 저택의 비밀은 저주받은 저택을 배경으로 한 작가의 미스터리 단편 소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저택의 비밀 시작하겠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밤이었지만 입구의 커다란 문은 활짝 열려진 채였다. 눈이라기보다 그것은 시야를 스치는 검고 작은 그림자였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불고 문은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삐걱거렸다. 로드니 헌터와 아내인 뮤리엘은 입구에 서서 수수한 붉은 벽돌이 전면에 깔린 그다지 넓지 않은 홀을 둘러봤다. 막다른 곳에 자쿠백 양식의 계단이 있었다. 영국 남부 켄트의 한 시골 구석에 잊혀진 듯이 외따로 서 있는 저택의 내부 모습은 오기 전부터 대강 상상이 갔었다. 17세기에 지방의 한 재상가에 의해 세워졌다는 그 집은 지금은 바닥이 뜯어지고 대들보는 그을리고 썩어 있었다.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에 놀랄 것까지는 없었지만 로드니 헌터는 한 채의 집에 이렇게 많은 전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뮤리엘도 이것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클리어 론즈라는 거리 이름은 이 집에 어울렸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넓게 펼쳐진 들판 근처에는 숲도 덤불도 보이지 않았다. 푸른 서리를 맞아 시들어 지금은 전면에 은색의 침을 세운 듯했다. 사람 하나 얼씬거리지 않는 황량한 겨울 경치 속에서 휘황하게 켜진 창들의 불빛은 한층 더 눈에 띄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택 안의 등불을 켜놓을 수밖에 없는 주인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건 그렇고 어째서 현관문이 이렇게 열려진 채 있는 걸까? 뮤리엘은 의아한 얼굴로 말했다. 뒤에서 차의 엔진이 식어가는 소리가 났다. 저택은 무슨 사정이 있는 듯 어둠 속에 검게 웅크린 채 창이라는 창마다 불빛이 쏟아져 나와 벽을 기어가는 등나무 덩굴의 그림자를 더욱 음침하게 만들고 있었다. 현관 양옆의 작은 창에는 커튼이 쳐져 있지 않았다. 왼쪽 구석에 바닥이 낮은 식당에는 테이블과 사이드보드에 얼린 고기가 올려져 있었다. 오른쪽 응접실은 약간 어둡고 천정과 벽에 난로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불꽃의 흔들림을 보고 로드니 헌터는 안도감과 동시에 왠지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일찍 도착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파티가 시작되는 저녁 5시에는 틀림없이 클리어 론즈에 도착하겠다고 잭 바니스터에게 그토록 굳게 약속하지 않았던가. 런던을 벗어나기 전에 엔진 고장을 일으켰던 것도 늦어진 원인이었지만 그보다도 도중에 도로에 인접한 레스토랑에서 포트에를 마시며 크리스마스 캐롤에 빠져버린 것이 잘못이었다. 노랫소리에 취해서 어느 틈엔가 디킨즈 취향의 경사스런 기분에 젖어버린 것이었다. 로드니와 뮤리엘은
아직 젊다. 매사에 취미가 맞으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이다.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지만 그 행복감은 클리어 론지의 바람에 삐거덕거리는 문 앞에 선 지금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듯했다. 신경 쓸 것은 없어. 로드니는 자신에게 타이르면서 차의 트렁크에서 짐을 옮겨왔다. 커다란 상자는 잭과 모리의 아이들에게 줄 선물이 들어있었다. 구둣발 아래에서 자갈이 큰 소리를 냈다. 로드니는 노크를 했다. 노크 소리의 울림은 건물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 소리처럼 되돌아왔다. 그러나 안으로부터의 반응은 없었다. 문이 열려 있는데도 아무도 없나 봐. 로드니는 말했다. 뮤리엘은 현관 앞의 돌계단을 세 걸음 올라가서 로드니와 나란히 섰다. 추위에 볼이 빨개진 그녀는 모피 코트의 깃을 바짝 세웠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는 말했다. 가족은 집에 없다고 해도 고용인은 있어야 하잖아요. 모리는 요리사와 잔시중 드는 하녀를 두 사람 데리고 있다고 말했는걸요. 근데 정말로 여기가 틀림없어요? 문패가 걸려있고 사방 1마일 안에 집이라고는 없어.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왼쪽 거실 창을 들여다봤다. 사이드보드에 얼린 고기 접시와 밤을 수북이 담은 커다란 사발, 그리고 이 방에는 난로불이 지펴져 있었다. 난로 앞의 의자에 뜨담한 모사실 뭉치도 있었다. 로드니는 다시 한번 요란스럽게 노크를 했다. 소리는 인기척 없는 집안에 허무하게 반향할 뿐이었다. 두 사람은 입구에서 흘러나오는 둥그런 불빛 안에 갇힌 듯 했다. 광야를 빠져나가는 바람에 또 한 번 문이 삐걱거렸다. 어쨌든 안으로 들어갑시다. 로드니는 말했다. 크리스마스 기분도 싹 사라졌다. 그래도 이상하군. 어찌된 일이지? 저 난로는 불을 지핀 지 아직 15분도 지나지 않았을 텐데. 로드니는 현관으로 들어가서 짐을 내렸다. 문을 닫으려는 그의 손을 막으며 뮤리엘은 말했다. 로드니, 열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째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밖은 추위가 심해. 로드니는 밖을 가리켰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문득 했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진 않았다. 그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순간 오른쪽 응접실에서 젊은 여자가 모습을 나타냈다. 인상이 무척 좋아 보이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헌터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째서 노크에 대답이 없었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곳에 그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두려움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20살을 기껏해야 한두 살 넘었을까. 가지런한 용모에 어딘가 고고해 보인 데가 있었다. 가정교사나 비서쯤 될까. 잭 바니스터에게서 그런 여성을 고용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여자는 약간 통통했지만 허리가 매우 잘록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까지 온통 갈색 투성이었다. 갈색 머리를 깨끗하게 두 갈래로 나누었고 옆으로 가늘게 뻗은 눈은 빨려들 듯이 맑았다. 그녀가 그렇게 침착하게 있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눈에 비밀스러운 웃음이라든가 호기심 어린 빛을 읽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여자는 마인지 목면인지 하얀 자루라고 생각되는 것을 손에 들고 있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차분한 기품을 띤 말투로 그녀는 말했다. 정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 오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만 손을 놓지 못할 일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마중이 늦어졌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여자는 빙그레 웃었다. 헌터로 본다면 묘지의 사자조차 되살아날 만큼 요란하게 노크했던 셈이었지만 그녀의 공순한 태도에 기가 꺾여 평범한 인사로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하얀 자루를 의식한 듯 그녀는 그것을 내밀어 보였다. 술래잡기에 사용할 것이랍니다. 그냥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면 아무래도 틈 사이로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 자루를 씌우고 목 있는 부분에서 묶어버리면 로드니 헌터는 왠지 끔찍한 광경을 연상하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런 일은 없겠죠.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순간 멍한 눈길이 되었다.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군요. 그런데 실례입니다만 헌터입니다. 이쪽은 제 집사람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잭 바니스터 씨가 기다리기 힘드셨을 텐데 듣지 못하셨습니까? 온통 갈색 투성이인 여자는 되물었다. 듣지 못했냐고요? 뭘 말입니까? 이 집 가족은 물론 고용인들도 매년 오늘 이 시간은 집을 비우는 관습이 있습니다. 벌써 60년 전부터 관례로 되어 있죠. 교회에서 특별 예배가 있거든요. 여자가 나타난 이래 로드니 헌터는 상상력을 발휘해 이것저것 엉뚱한 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바로 전에 머리에 떠오른 것은 이 고상한치 않은 여자가 집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시체 처리로 한참 바빴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어디에서 그런 터무니없는 발상이 솟아나오는지 나로서도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이것도 추리 작가라는 직업의 습관인지도 모른다. 어찌되었든 여자의 입에서 극히 있을 수 있는 설명을 듣고 로드니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물론 단순한 구실이겠죠. 옛날 목사님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죠. 여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날짜가 틀리니까요. 지금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브 7시에서 8시 사이에 어째서 집을 비우게 되는지 그 이유를 잊고 있을 겁니다. 바니스터 씨의 부인조차 진짜 이유는 알지 못할 거예요. 물론 바니스터 씨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즐거운 일은 아닌데 아이들에게 알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시죠?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뮤리엘이 다그치듯 말했다. 아내가 겁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전 머리가 이상한 것은 아니니까 부디 염려 마시고. 여자는 이상한 듯이 약간 교태를 부리며 웃었다. 처음 이런 일을 듣게 되면 혼란스러운 것도 무리가 아니죠. 어머, 나 좀 봐.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하다니. 자, 들어오시죠. 불 옆으로 가세요. 곧 차를 내오겠습니다. 여자는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오른쪽 응접실로 안내했다. 사뿐사뿐 나는 듯한 걸음걸이였다. 그리고 그녀는 가느다란 눈으로 어깨 너머의 두 사람을 뒤돌아봤다. 응접실은 대들보를 그대로 드러나게 한 천정이 낮은 방이었다. 길 쪽으로 난 창의 커튼은
거쳐져 있었지만 붉은 벽돌을 쌓아 올린 난로 옆에 밖으로 난 창에는 두꺼운 천의 커튼이 쳐져 있었다. 여자가 권하는 대로 난로 앞에 앉으면서 로드니는 커튼 한쪽이 흔들리는 것을 봤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여자는 로드니의 시선을 재빨리 눈치채고 말했다. 커튼 뒤를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전에 서로 내기를 해서 들여다본 분이 계셨습니다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확실히 아무것도 없죠. 단지 머리카락이 스친 듯한 기분일 뿐이에요. 그 이후 이 집에서는 이렇게 불을 켜두게 되었습니다. 뮤리엘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여자의 눈에 업신여기는 듯한 빛이 떠올랐다고 말한다면 로드니의 지나친 생각일까?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을까요? 뮤리엘은 턱을 내밀며 말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바니스터 씨를 마중하러 교회까지 가볼까 싶은데요. 아니요. 그건 그만두세요. 여자는 험악한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두 손을 펴들고 난로불을 쬐고 있었지만 몸을 돌려 뮤리엘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순식간의 동작이었다. 어깨가 닿자 뮤리엘은 오싹 소름이 끼쳤다. 로드니는 광기 어린 그녀의 행동을 보면서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상하게 끌리는 데가 있었다. 여자가 부부를 그 장소에 묶어두려는 속셈으로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바니스터 부인의 배려인지 소파 옆 테이블의 책꽂이에는 최근 소설들 가운데 로드니 헌터의 추리 소설이 2권 눈에 잘 띄게 꽂혀 있었다. 여자는 그 책에 가만히 손가락을 뻗쳤다. 이거 당신 작품이죠. 로드니는 끄덕였다. 그렇다면 살인사건에 흥미가 있겠네요. 여자는 급히 태도를 바꾸었다. 대단히 성가신 사건이었죠. 경찰도 손을 들었고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어버렸답니다. 여자는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눈으로 물끄러미 로드니 얼굴을 들여다봤다. 저기 현관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불쌍하게 어떤 여자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장소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일 리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가 살해된 것입니다. 로드니 헌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생각을 고쳐먹고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들려주시죠. 그는 말했다. 언제의 일인지 확실치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여자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아마 1870년대 초라고 생각합니다. 2월 초순이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었죠. 그의 겨울은 기후가 불순해서 농가라면 어디든 가축이 죽어 참혹스러운 지경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몇 번이나 들어 잘 알고 있답니다. 이 집은 당시도 지금과 별다를 바 없었습니다. 물론 전기는 없었죠. 불은 파라핀 램프와 양초뿐이었고 그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은 우물에서 퍼올려야 했고요. 마을 사람들은 신문을 구석에서 구석까지 읽고 희귀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며칠이고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수염을 꺼리는데 전 이상해 죽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젊은 사람도 모두 수염을 길렀습니다.
남자의 수염은 보기 좋은 것으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죠. 그때 이 집에 막 결혼한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지난 여름에 결혼했기 때문에 신혼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었죠. 남편의 이름은 에드워드 웨이크로스, 아내는 제인이라고 하며 이 마을에선 잘 어울리기로 이름난 부부였습니다. 에드워드 웨이크로스는 수염을 기르지 않았지만 짙고 곱슬곱슬한 귀밑머리가 자랑이었습니다. 얼굴 생김새는 미남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첫인상이 나쁜 편으로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신앙이 깊고 본성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사에 재능이 많다고들 했습니다. 호크허스트에서 농기구를 여기저기 발 넓게 팔러 다녔습니다. 그 웨이크로스가 원더스가의 딸이었던 제인을 아내로 삼길 원했던 것입니다. 제인은 누구에게나 좋은 아내감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결혼 상대로 제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웨이크로스가 돈으로 그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인이 웨이크로스의 구원에 응할 때 주위 사람들은 꽤 놀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인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있다고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라는 것이 당시 젊은 아가씨들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미남자 제레미 윌커스였습니다. 윌커스는 명문의 자제입니다만 행동이 단정치 못해서 소문이 나쁜 바람둥이랍니다. 나이는 웨이크로스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뭇하고 멋진 수염을 기르고 하얀 조끼에 금단추를 빛내며 한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소문이 있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제인 앤더슨은 이름난 미인이었으니까요. 여자는 소파에 기대어 한쪽 손으로 하얀 자루를 만지작거리면서 나지막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때 그녀가 보인 극히 사소한 동작에 듣고 있던 부부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전율을 느꼈다. 여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한쪽 손을 볼에다 대고 있었는데 그 손가락 끝이 가끔 아랫 눈꺼풀을 잡아 느리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눈꺼풀 안쪽이 보였다. 보통 눈꺼풀 안쪽은 빨갛게 보인다. 그러나 여자의 눈꺼풀은 빨갛지 않았다. 뒤집혀진 눈의 안쪽은 납처럼 핏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사업 때문에 웨이크로스는 곧잘 런던에 갔습니다. 그런 땐 런던에서 묵게 되죠. 그렇지만 제인은 혼자서 집 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되는 가정부가 있었고 영양 개도 기르고 있었으니까요. 웨이크로스는 그런 제인을 보고 용감한 여자라고 언제나 칭찬했습니다. 여자는 문득 입가에 웃음을 지었다. 아까 이야기했던 2월의 어느 날 웨이크로스는 역시 사업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가정부가 없었습니다. 사촌 여동생이 해산을 하게 되어 산파를 부탁받은 것입니다. 제인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좁은 마을이니까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제인을 걱정해주는 사람도 일부에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큰 집에 여자 혼자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인은 무서운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잠깐 한숨을 내쉬고 다시 말을 이어갔다. 심하게 오던 눈이 9시경에 그쳤습니다. 추위가 대단한 밤이었습니다. 눈이 그쳤을 때 제인 웨이크로스는 확실히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9시 반경 무디 씨라는 호크허스트에 사는 남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술 따윈 마시지 않았습니다. 무디 씨는 제인이 촛불을 한 손에 들고 2층 침실에 미늘창을 닫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날 밤 살아있는 제인을 본 것은 무디 씨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윌커스는 이날 파이브 어스에이즈 주점에서 마을 의사인 세튼 선생과 경마를 좋아하는 폴이라는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11시 반경 세 사람은 윌커스의 마차로 크로스인 핸드로 가기로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세 사람 다 취하진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그곳을 나온 시간은 가게 주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차를 배웅했기 때문입니다. 윌커스의 마차는 바퀴가 선명한 황색으로 눈이 내린 밤길에도 마치 빛이 나는 듯이 보였다고 합니다. 윌커스는 당시 최신 유행의 테두리가 없는 둥근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이 그치고 밝은 달밤이 되었습니다. 경치가 좋았다고 세튼 선생은 그 후 만나는 사람마다 말했습니다. 숲의 나무와 목장의 철책이 그림 같았다는 것이 당시 이야기를 할 때 세튼 선생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이 집 앞을 지나가다 윌커스는 급히 마차를 세웠습니다. 1층 창으로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던 것입니다. 네, 이 방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차에 탄 채 수상히 여겨 한동안 모습을 살폈습니다. 이상한데 왜 크로스는 아직 런던에서 돌아오지 않은 건가? 하고 윌커스가 말했습니다. 부인이 이런 시간까지 깨어있는 것도 이상해. 뭔가 있을지도 몰라. 잠깐 가볼까? 윌커스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검은 수염을 날리고 하얀 숨을 토하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강도가 들었는지도 모르니까 보고 있어. 여기서 윌커스는 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보고 있어. 그냥 두지 않겠어. 윌커스는 그렇게 말하고 나무 문을 벗어나 이곳 현관을 향했습니다. 마차에 남은 두 사람에게 그 뒷모습은 또렷이 보였습니다. 윌커스는 한동안 창을 들여다봤습니다만 곧 안심한 모습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차의 불빛 때문에 두 사람에게 잘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마차로 돌아와 윌커스는 말했습니다. 웨이크로스가 돌아와 있어. 그런데 그 사람 꽤 마른 것 같군. 불빛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건가? 윌커스는 집안의 모습을 두 사람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창을 들여다보면 문을 통해 빗음이 현관 홀이 보입니다. 윌커스의 이야기로는 제인은 계단을 등지고 홀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블루 드레싱 가운을 잠옷 위에 걸치고 머리칼은 풀어 어깨까지 드리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인과 마주 향해 윌커스에게 등을 돌리고 장신의 웨이크로스를 닮은 남자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크 모자도 낯익은 웨이크로스의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인은 촛불과 램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웨이크로스가 자꾸 뭔가 이야기를 걸고 있었고 모자가 상하로 흔들렸습니다. 그곳에서 제인의 얼굴이 가려진 것으로 보아 웨이크로스가 껴안은 건지도 모른다고 윌커슨 말했습니다. 물론 그곳에 있던 것은 웨이크로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다음날 아침 7시경 가정부 랜들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해산은 무사히 끝나고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랜들 부인은 새벽부터 하얗게 쌓인 눈 위를 걸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출입구가 모두 닫혀져 있었습니다. 랜들 부인은 겁도 없이 창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현관홀의 모습을 본 순간 비명을 지르고 밖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엾게 제인은 이미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제인은 현관홀에 엎드린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반신은 나체로 몽땅 불에 타 있었습니다. 가운도 잠옷도 모두 탔습니다. 벽돌 바닥은 피바다였습니다. 두꺼운 블루 천으로 갓을 만든 파라핀 램프가 옆에 구르고 그 옆에 도기로 된 촛불 꼬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불은 벽과 계단의 일부를 태웠습니다만 바닥이 벽돌이었던 것과 램프의 파라핀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어서 크게 불이 번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인은 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인은 날카로운 칼로 목을 베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에 타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제인은 도움을 청하려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힘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제인처럼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무섭고 참담한 죽음입니까? 여자는 잠깐 말을 끊었다. 갈색 옷에 점잖은 여자의 태도에서 희미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이 느껴졌다. 눈초리도 약간 변한 것 같았다. 그녀는 소파 위에서 뮤리엘에게 가볍게 기댔다. 경찰이 달려온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일은 잘 모르지만 경찰은 강도의 소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자리에 램프와 촛불이 둘 다 있었던 것에 경찰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계단 아래에 불 종류는 없습니다. 램프는 모두 비어 있었고 아침에 기름을 넣도록 부엌에 모아둔 것입니다. 경찰은 제인이 2층에서 램프와 촛불 양쪽을 다 가지고 내려올 리가 없다고 해서 그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제인이 가지고 내려온 것은 아마도 램프 쪽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견해였습니다. 범인이 제인을 막 잡으려 했을 때 램프가 마루에 떨어져 파라핀이 흘러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떨어질 때 불이 꺼지고 기름은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제인의 목을 벤 후 2층에서 촛불을 들고 내려와서 흘러내린 파라핀에 불을 붙인 것일 거다. 경찰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전혀 모르는 저조차 범인은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제인이 계단을 내려왔다는 것은 문을 열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한 범행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입장상 수사의 비밀을 지키는 척 했습니다만 마을에선 처음부터 경찰의 견해와는 다른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제인 웨이크로스가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누구라도 상상할 수 있겠죠. 사실 그 증거는 이내 발견되었습니다. 제인의 시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병이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병은 두 조각으로 갈라져 있고 형태가 남아있는 한쪽에 편지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 글씨입니다만 남편의 글씨는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분명합니다. 열렬한 사랑의 고백으로 더욱이 그날 밤 제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이었습니다. 여자가 말을 끊었을 때 로드니 헌터는 호기심에 쫓기며 질문을 했다. 누구의 필적인지 알았습니까? 제레미 윌크스입니다. 여자는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윌크스에게 의혹이 갈 리가 없었죠. 상황으로 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은 그 후 윌크스의 나이프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이 알려졌지만 경찰은 그것도 불문에 붙였습니다. 그건 그렇겠죠. 윌크스이든 누구이든 제인을 죽일 리가 없으니까요. 그건 어째서일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여자는 변명처럼 말했다. 굴뚝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지 맑은 눈은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가 생각해도 알만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랜들 부인이 돌아왔을 때는 안도 바깥도 잠겨져 있고 문에는 안쪽으로 열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창도 전부 안쪽에서 잠겨져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집은 문단속이 철저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눈 이야기는 했죠. 눈이 그친 것은 9시 반경입니다. 제인이 살해되기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경찰이 달려왔을 때 집 주위에는 새하얀 눈 위에 2줄기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한쪽은 전날 밤 여기 창을 들여다본 윌크스, 다른 한쪽은 가정부 랜들 부인이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발자국은 이 2사람뿐입니다. 집안엔 아무도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로 봐서 윌크스를 의심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윌크스가 실크 모자의 남자를 봤다고 한 것과 파이브 어세이지에서 함께 마차를 타고 온 세튼 선생과 폴리 씨가 윌크스의 범행일 리가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행인 2사람이 밝은 불빛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 후 윌크스는 세튼 선생 댁에서 머물렀습니다. 머물렀다고 해도 그대로 술을 마시며 밤을 새운 것입니다만 윌크스가 피 묻은 나이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윌크스는 토끼 배를 가르는 데 썼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랜들 부인에게도 수상한 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날 밤은 밤을 새워 산파를 하느라 바빴고 그런 것보다 애초에 랜들 부인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린 눈 위에는 달리 출입한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출입구는 안쪽에서 잠겨져 있었습니다. 뮤리엘이 말을 끼어들었다. 대담하게 보이려고 했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 그 이야기 진짜예요? 다소는 이야기 사정에 따라 과장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어난 사실은 지금 들으신 대로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남편이 범인이 아닐까요? 뮤리엘이 던지듯이 말했다. 웨이크로스를 의심하는 것은 가엾어요. 웨이크로스는 그날 밤 언제나처럼 찰링 크로스역에 가까운 가니 호텔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물론 호텔에서는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부정을 알고 로드니는 여자가 또 눈꺼풀을 뒤집어 보이지 않을까 기다리는 마음이 되었다. 가엾게 웨이크로스는
반광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웨이크로스는 농기구 일을 접고 전도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그저 곧 이 땅을 떠났으며 집을 나가기 전에 더럽혀진 침대 시트를 태우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니라면 로드니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누가 제인을 죽였습니까? 게다가 흔적도 없고 문 단속도 되어 있다면 범인은 어떻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사건이 2월의 일이었다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집 사람들이 집을 비우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네, 그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사람들이 점점 나이를 먹고 성격이 바뀌고 이상한 운명을 더듬게 되는 것을 줄곧 지켜볼 수 있다면 매우 흥미로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은 결국 그대로 묻혀졌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막히고 미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체면도 있어서 경찰은 그 사건에 관해서 무관심한 척했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우물이 생기고 또 1875년에는 황태자께서 인도를 방문하신다는 소문으로 사람들의 화제는 바뀌어갔습니다. 이윽고 클리어 론지에 새로운 사람들이 옮겨와 살고 아이들이 몇 명이나 태어났습니다. 봄의 실록, 여름의 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계절은 돌고 돌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은 전의 사건에서 7, 8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제인 웨이크로스는 끈질기게 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동안에 몇 명이나 돌아가셨습니다. 랜델 부인은 편도선의 환웅이 원인이 되어 돌아가셨고 세튼 선생도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못합니다만 이것은 천벌입니다. 세튼 선생은 곧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쓰러졌으니까요. 그런데 폴리 씨는 여전히 경마로 크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기왕성했던 것이 바로 윌크스입니다. 윌크스는 중년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남자로서의 면모가 더욱 좋아졌다고 합니다. 결혼한다고 하자 완전히 풍채가 좋아졌습니다. 네, 윌크스는 결혼한 것입니다. 상대는 틴즈리가의 상속녀로 린쇼라는 여자입니다. 앞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미 린쇼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윌크스가 결혼하자 린쇼에게 심한 질투를 불태우며 베개를 눈물로 적셨다고 합니다. 윌크스는 원래 키가 큰 편이었습니다만 이 무렵엔 더욱 살이 붙어 훌륭한 체격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플로 코트에 머리는 꽤 숱이 적었습니다만 머리칼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빨간 얼굴로 검은 눈이 부리부리했습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어딜 가든 아이들의 인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젊은 시절 못지않게 많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파티와 살롱의 모임에서는 항상 중심이 되어 분위기를 살리는 것이 윌크스였습니다. 윌크스가 없으면 그런 모임을 주최하는 호스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을 정도였죠.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몇 년이었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펜튼가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펜튼가는 제인이 죽고 난 후에 이곳 클리어 론즈로 이사 온 가족입니다.
파티는 항상 댄스는 제외하고 실내 게임으로 하룻밤을 지내는 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윌크스는 제일 먼저 초대되었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그것에 응했습니다. 제인이 죽은 사건은 까마득하게 잊혀졌고 이제 아무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라고 결론 지었던 것입니다. 집안에 호랑 가시나무와 기생목이 장식되고 손님들은 오후 2시경부터 일찍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 자리에 같이 있던 펜튼 씨의 숙모님에게서 들었습니다. 윌릭 씨 어포트 자매의 한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는 흔히 있는 일로 이때도 준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미스 어포트는 집안에서 묘한 곰팡내가 난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잔뜩 찌푸리고 흐린 날인데다가 굴뚝이 막힌 탓인지 난로에 연기가 나서 아주 곤란했습니다. 펜든 부인은 냉동 고기를 썰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부인은 아이가 커튼 뒤에서 들여다보는 탓에 정신이 없었다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펜튼 씨가 크리스마스니까 하고 부인을 달랬습니다. 물론 게임이 시작된 후엔 모두 즐거움에 섞여 기분 나쁜 일은 잊어버렸습니다. 네, 이것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인기를 끈 것은 제레미 윌크스였습니다. 윌크스는 언제나 돋보이지 않는 아내를 데리고 수염을 비틀면서 당당하게 중심에 섰습니다. 여자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고 기생목 아래에서 키스를 했습니다. 여자들 쪽에서도 윌크스에게 키스를 받으려고 앞을 다투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미스 트이구로라는 젊은 아가씨와 윌크스가 커튼 그늘에 숨었을 때는 단순한 인사치고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만 그래도 부인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파티가 끝난 후에도 트집을 잡을 수는 없게 되었죠. 그런데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질녘부터 바람이 불고 굴뚝은 그때보다 더 빨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제법 어두워졌을 무렵에 펜튼 씨가 스냅 드래곤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시죠? 브랜디에 불을 붙인 주발 바닥에서 건포도를 주워내는 게임입니다. 펜튼 씨는 크리스마스 푸딩과 마찬가지로 브랜디의 파란 불꽃이 타오르는 주발을 쟁반에 실어 날라왔습니다만 미스 어포트 이야기에 의하면 펜튼 씨는 도중에 그걸 엎질러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미스 어포트는 펜튼 씨의 어깨 너머로 자신을 보고 있는 얼굴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함께 파티를 즐기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집안도 어지간히 흐트러지고 아이들이 슬슬 졸리기 시작할 무렵 어른들은 눈을 가리고 술래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식당보다도 넓은 이 응접실입니다. 손님들이 차례차례 남자의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술래가 되었습니다만 모두 꾀를 부려서 펜튼 씨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여자가 술래가 되면 윌크스만 쫓기 때문입니다. 윌크스는 땀을 흘리면서도 아주 즐거워하며 도망 다녔습니다. 은색 핀을 꽂은 넥타이도 풀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틈 사이로 볼 수 없게 하기 위해 펜튼 씨는 하얀 마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기의 침대용 베개 커버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쓰고 목 부분에서 묶어버리면 누구도 꾀를 부릴 수 없다고 펜튼 씨 말했습니다. 잠깐 여담입니다만 그때 램프 상태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어머니, 이 램프는 왜 이 모양이죠? 심지를 잘 꺼내주지 않겠어요. 하고 펜튼 씨는 말했습니다. 사실은 스펜스 민스 테트제의 고급스러운 램프로 그렇게 상태가 나쁠 리는 없는 것입니다. 부인이 심지를 조정하기 위해 불을 끈 사이에 펜튼 씨는 다음 순례에게 자루를 씌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순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방은 어둡고 어쨌든 많은 손님들이 있었으니까요. 어쩐지 문 입구에 서 있던 푸른 빌로드 드레스의 젊은 여자 같았습니다. 눈을 가려진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는 잘 알겠죠. 대개 한동안 그 자리에 선 채 코를 킁킁거리며 방향을 찾죠. 개 중에는 멋대로 짐작해 뛰어드는 사람과 살금살금 걸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는 처음부터 확실히 겨냥물이 정해진 듯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례는 조금 앞으로 구부린 자세가 되어 조용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순례는 하얀 자루가 씌어진 머리를 꼿꼿이 세우면서 미끄러지듯 윌크스 쪽을 향했습니다. 윌크스는 테이블 끝에서 켄트산의 사과주를 한 손에 들고 수염 위에 얼굴이 복숭아 빛으로 물든 채 웃고 있었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방은 램프가 켜져 있을 뿐 지금처럼 밝진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구도 일일이 술장식이 붙은 덮개를 씌우고 있어서 방이 더욱 빽빽히 들어찬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리를 높이 올린 여자들이 많이 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루를 쓴 순례는 테이블에 닫자 테두리를 더듬으면서 윌크스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덤벼들었습니다. 윌크스는 화분이 있는 곳으로 몰렸습니다. 순례는 일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손뼉을 치며 끊임없이 성원을 보냈습니다. 순례는 얼굴을 자루로 덮고 있는 채였습니다. 미스 어포트는 이때 천이 타는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뿐만이 아니라 기분 나쁜 냄새가 나서 속이 메스꺼렸다고 합니다. 눈을 가리고 있으면서도 마치 상대가 또렷이 보이는 듯한 자세로 자신을 쫓고 있는 순례와 정면으로 마주섰을 때 윌크스의 얼굴에서 갑자기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책장 옆으로 뒷걸음치며 윌크스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바보 같은 놀이는 지쳤어. 저쪽으로 가줘, 제발. 윌크스가 이런 식으로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만 손님들은 사과주를 마신 탓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다가오지 마. 윌크스는 또 소리치며 순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스 어포트는 그러는 동안에 윌크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다고 말했습니다. 윌크스는 체격에 어울리지 않게 실로 민첩한 움직임으로 순례로부터 몸을 비켰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서는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순례는 윌크스에게 매달렸습니다. 윌크스는 듣기에도 괴로운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떻게든 해줘, 펜튼. 이 녀석을 저리로 데려가줘. 윌크스는 이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갑자기 순례가 무섭게 윌크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바로 저 바깥으로 난 창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미스 트위그로는 순례가 얼굴을 덮어 쓰고 있었으므로 윌크스 씨는 몰랐겠지만
뒤집어 쓴 자루의 얼굴 아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얼룩이 생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무칙칙한 얼룩이었는데 그것은 점점 넓어져 가는 듯 했다고 합니다. 윌크스와 술래는 서로 엉켜 커튼 그늘로 쓰러졌습니다. 윌크스의 비명소리가 이어지고 뭔가를 쫙 쪼개는 듯한 소리가 나고 커튼은 원래대로 똑바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켄트산 사과주는 아주 독한 술입니다. 펜튼 씨는 망연하여 순간적으로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웃음으로 얼버무리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펜튼 씨는 장난은 적당히 치고 그냥 나와 라고 소리치면서 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커튼 그늘을 본 펜튼 씨는 놀라서 물러서며 옆에 있던 목사님에게 여자들을 방에서 나가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미스 어버트는 방을 나가기 전에 커튼 그늘을 얼핏 엿보았습니다. 바깥으로 난 창은 안에서 잠겨져 있는데 그곳에는 윌크스의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수염이 거꾸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윌크스가 죽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윌크스는 제인 웨이크로스를 죽였으니까 이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동안 듣고 있던 두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여자는 완전히 두 사람을 1870년대 말로 돌려놓았다. 방은 어둡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은 듯이 느껴졌다. 아니 잠깐만. 로드니는 방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겨우 억누르며 말했다. 그럼 역시 윌크스가 죽인 겁니까? 그러나 아까 이야기로는 알리바이가 완벽했죠. 윌크스는 창에서 들여다봤을 뿐인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여자는 앞질러 말했다. 윌크스는 마침 이 무렵 미스 린쇼와 깊은 관계였습니다. 미스 린쇼는 아주 고지식한 아가씨였으므로 만약 윌크스와 제인 웨이크로스의 관계를 안다면 윌크스를 혐오했겠죠. 약혼 따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윌크스는 부잣집 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제인 웨이크로스 쪽에서는 윌크스와의 사이를 린쇼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윌크스에게 목을 맨 것입니다. 제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공개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윌크스는 어떻게든 달래서 그것을 단념하게 하려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나,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런 일엔 아무리 둔한 저도 이 정도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는다면 무엇이 일어났는지 곧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을 빠짐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분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윌크스는 문제의 밤 세튼 선생과 폴리 씨를 마차에 태워 돌아가던 중 이 방의 창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생각해도 어째서 온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지 고개를 갸웃거렸을 텐데 경찰은 그 점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제인 웨이크로스는 이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램프와 초를 손에 들고 현관에 있었습니다. 두꺼운 천에 실크 갓을 씌운 램프 불빛이 밖에서 그렇게 확실히 보일 만큼 이 방을 비출 수 있을까요? 작은 촛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는 없어요. 다른 램프는 모두 기름이 떨어져서 다음날 아침 기름을 넣도록 부엌에 준비해 두었다는 것도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그만큼 확실히 불빛이 보였다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 그것은 제인 웨이크로스를 싸고 타올랐던 파라핀 기름입니다. 제인은 2층 침실에서 애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이 내리는 눈길에 금색 바퀴를 박은 윌크스의 마차가 오는 것이 창으로 보였습니다. 그 외에 두 사람의 남자가 타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죠. 윌크스 혼자라고 생각하고 제인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경찰은 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병을 어째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전 이가 갈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큰 유리병이 딱 2조각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런 유리병을 제인이 왜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 물론 병에는 사용 방법이 있었습니다. 파라핀 기름은 바닥에 쏟아져 불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제인이 가지고 있던 램프 기름은 이미 얼마 남지 않았던 게 틀림없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제인은 불이 붙지 않은 램프와 불이 붙은 촛불, 게다가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인은 홀에 내려선 후 병의 기름을 램프에 옮긴 뒤 촛불로 불을 옮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했겠죠. 도중까지 뛰어내려가다가 긴 가운 자락에 발이 걸려 제인은 머리부터 굴러 떨어졌습니다. 바닥은 벽돌입니다. 병이 깨지고 조각이 면도날처럼 부서진 그 위에 제인이 쓰러진 것입니다. 유리는 제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제인은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면서 자신이 불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제인은 어떻게든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바다 속을 불길에 타면서 문 쪽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그것을 윌크스는 창으로 본 것입니다. 윌크스는 세튼과 폴리와 같이였기 때문에 곤란해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과 함께 마차로 돌아가는 꼴이 되었죠. 사실 윌크스는 클리어 린즈에 들르지 못한다고 어떻게든 그것을 제인에게 전달할 수단은 없는가 하고 고민하면서 이곳을 지나가다 창에 밝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거 다행이다 싶어 마차를 세우고 달려갔습니다. 윌크스는 아름답고 착한 제인이 바닥에 양손을 짚고 절망의 눈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윌크스가 망설이지 않고 문을 부수고 뛰어 들어왔다면 제인은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윌크스는 제인이 죽어주는 것이 때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불륜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부잣집 상속녀 미스 린쇼와의 결혼을 방해하는 인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윌크스는 그대로 돌아서서 동료 두 사람에게 실크 모자의 남자가 있었다고 말을 꾸민 것입니다. 윌크스는 제인을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윌크스는 제인을 죽인 것입니다. 마차로 돌아올 때 이마에 땀을 닦았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죠. 이것으로 제인 웨이크로스가 후에 윌크스에게 보복을 한 이유를 아시겠죠? 실내는 다시 무거운 침묵에 갇혔다. 여자는 일어났다. 나풀나풀 나는 듯한 걸음걸이는 자신의 정체를 알리려는 몸짓 같기도 하고 또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인가를 호소하려는 것 같기도 했다. 여자는 잠깐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되돌아봤다. 고풍스러운 갈색 드레스의 허리가 더욱 잘록했다. 밝은 전기 불빛 속에서 로드니 헌터는 그 미모는 그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러웠다. 그 후에도 몇 번인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는 말했다. 그 술래잡기 놀이가 반복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 집 사람들이 그 시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것은 7시 15분이 지나 로드니는 밖으로 난 창의 커튼을 지켜봤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 7시 15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쯤... 네, 그렇습니다. 여자는 눈을 적셨다. 그러나 걱정하실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끝났습니다. 단지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전 두 사람에게 나가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당신들은 이곳에 계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저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들어주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 저도 두 분도 이것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겠죠. 밖으로 난 창에 처진 어두운 색의 커튼은 주름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뿌연 렌즈의 초점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지금은 그 커튼 어디에도 수상한 점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밖으로 난 창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놓아두면 이 방에 잘 어울릴 것 같았다. 뮤리엘의 불안스러운 시선을 의식하면서 로드니 헌터는 앞으로 나가 커튼을 걷었다. 사라삭 커브가 씌어진 창턱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가운 달이 하늘에 걸려 있었다. 돌아보니 고풍스러운 드레스의 그 여자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불어오는 바람에 현관문이 열린 것을 알았다. 얼굴에 핏기를 잃은 뮤리엘의 어깨를 안고 로드니는 현관홀로 나왔다. 현관문의 그을림은 이미 세월에 바래져 참사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문 입구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서리에 덮인 풀 위로 불빛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다. 마음이 온화해지는 빛이었다. 능선을 넘어 점점 검은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잭 바니스터 일행이 돌아오는 것이었다. 차갑고 맑은 밤 기운을 뚫고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찬양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소리 높여 부르고 있었다. 그 뒤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